최신 의학 지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충전 행복 플러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학도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미리 여름 휴가 계획까지 세운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지긋지긋한 고통, 퇴행성 관절염에 시달리는 분들에겐 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여행은커녕 간단한 외출도 힘들죠. 매일 밤이면 시끈거리는 이 통증이 이어져서 잠까지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충전 행복 플러스에서는요,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나보다 더 빨리 나이를 먹어버린 무릎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릎 통증이라는 고통에서 속 시원하게 해방될 수 있도록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네, 충전 행복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을 아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릎 건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무릎 건강,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훈 대표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알찬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의학 전문 리포터 안지민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TV를 통해서 점점 더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있는 리포터 안지민입니다. 오늘 많은 소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메디컬 TV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www.imeditv.com으로 여러분들 문의사항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우리 몸에는요, 크고 작은 뼈들이 상당히 200개가 넘는 그런 뼈들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관절이 그렇게 많잖아요. 200개가 넘는 관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독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무릎에 관절염을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관절염 하면 무릎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무릎 환자가 제일 많은 건가요? 네, 무릎 관절염 환자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관절염이 다른 관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무릎의 구조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모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릎은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뼈와 근육, 그리고 인대, 그다음에 연골과 연골 사이에 있는 연골판, 그리고 중심을 잡고 있는 십자인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연골판과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다른 관절에는 없고 무릎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다른 관절에는 없고 무릎에만 이런 구조물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릎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병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예,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좌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특히 이 걸레질 하실 때, 그 무릎 꿇고 이렇게 걸레질 하시면 무릎에 그렇게 힘들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그만큼 이제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무릎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온다 얘기를 들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좀 먼저 내려주시죠.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는 것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무릎뼈나 인대에 손상이 일어나거나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연골이 점차 마모가 되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총칭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은
명확한 원인이 있는 2차성 관절염과 특별한 원인이 없이 퇴행성 변화와 나이에 따라서 생기는 1차성 관절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무릎이 시끈거리고 뭐 통증이 생기면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예. 일상생활 속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시려면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자고 일어나서 30분 정도 뻣뻣해지는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초기에 우리가 의학용어로 조조강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흔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씩 진행하게 되면은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관절에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흐리거나 비가 올 때, 날씨가 안 좋을 때 관절이 쑤신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얘야 빨리 걷어라 무릎이 쑤신다 뭐 이렇게 예. 어르신들 그 역시 말씀하시잖아요. 관절염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리에 O자형 변형이 생기고 걸음걸이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러한 관절염은 초기에는 조금만 쉬어도 회복이 되고 금방 좋아지는데 점점 진행하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네. 종국에는 잘 때도 자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깨시거나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굉장히 심해지게 되죠. 그렇군요. 우리 지민 씨는 네. 아직까지는 그럴 나이는 아니시죠? 그렇죠. 예.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저도 사실은 근데 등산을 요즘에 자주 나가거든요. 근데 예. 등산하고 내려올 때 무릎이 굉장히 시큰시큰거리더라고요. 이런 것도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젊은 예. 사람들은 뭐 네. 무릎 아플 수 있죠. 등산 내려올 때 예. 축구 오래 하거나 그랬을 예, 때.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이라고 의심해 볼 만하죠. 아 정말요? 예. 이러한 무릎 관절염은 정도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보통 나누는데요. 4단계요? 예. 모니터를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계가 올라갈수록 근육이 위축이 되고 뼈 자체가 변형이 일어나면서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래서 4단계가 되면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도 쉽게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힘들어 보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게 이제 보여지는데 4단계까지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빨리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좋겠지만은 저게 이제 발견이 되면은 치료 방법은 바로 수술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우선 전문의를 만나서 자세한 진찰을 받게 됩니다. 예. 진찰을 받으시고 엑스레이 촬영 같은 거를 통해서 무릎의 현 상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무릎에 시행하는 정밀 검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초음파 검사와 관절 내시경 검사 그리고 MRI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초음파 검사는 사실 다른 관절에는 종종 쓰이긴 하는데 무릎에서는 관절의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을 보기는 좋은데 연골이라든지 연골판의 손상은 알기가 힘들어서 실제로 많이 쓰이진 않고요. 관절 내시경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절 내시경 검사라는 것은 가느다란 검사용 내시경을 무릎에 국소 마취를 하고 무릎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모니터를 통해서 직접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의사의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무릎은 구조물들이 무릎 뒤쪽이라든지 연골 하병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구조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릎 관절경 소견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MRI가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확진이 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수술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바로 수술하진 않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 나누는데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제일 먼저 우선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전부 다 진통제 뭐 꼭 먹어야 되나요?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약물들이 꼭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 관절염의 진행을 막아주고 완화시키는 그런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약을 꼭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무릎 주변에 근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이 튼튼해지면은 이 근육들이 연골이 하는 역할을 많이 분담해 주기 때문에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리치료라든지 그리고 또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면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권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방법도 있는데요. 진짜 정말 너무 아프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이런 방법보다는 좀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시행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수술적인 방법이나 시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무릎에 하는 수술이나 시술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절 내시경술과 연골 재생술, 그리고 근위경골 절골술과 네.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군요. 네. 자, 그럼 관절 내시경부터 이게 어떤 시술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내시경이란? 관절 내시경 수술은 네. 절개하지 않고 무릎 속으로 가느다란 관절 내시경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하는 방법들을 총칭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연골판 파열이라든지 십자인대 손상 같은 여러 가지 병변들을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자료를 보시면은 사진에 관절 내시경 하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그죠? 네네. 예, 왼쪽의 사진은 연골판이 파열이 되는 사진이고 이것을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한 예입니다. 예. 저렇게 정리를 하면은 새 연골처럼 정리가 되는 거군요. 예, 예. 이렇게 연골판 파열이나 이런 부분들만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도 관절염 진행이 늦춰져서 관절의 수명을 5년에서 10년 정도 연장시키는 효과가 아주 큰 효과가 있어요.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밀한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네. 네. 아니 근데 내시경 네. 이외에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근위경 골절 골술도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건 어떤 건지 궁금한데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관절염 환자들의 80% 이상은 다리가 O자 변형이세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약간 O자가 있는데요. 동양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경우인데요. 이런 다리의 O자 변형은 미관상으로 문제뿐만 아니라 그 O자 변형 자체가 다리 관절염을 급속히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 관절염이 발생을 하면 체중 부하를 안쪽으로 집중을 시켜서 관절염 자체가 굉장히 빨리 나빠지십니다. O자 변형인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들한테 이 O자 변형을 다리 뼈를 교정을 해서 똑바르게 펴줘서 네.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치료하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근위경골 절골술입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근위경골 절골술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수술 과정입니다. 이 무릎 밑에서 한 5cm 정도 이렇게 작게 절개를 해서 이렇게 뼈를 갖다가 금을 이렇게 냅니다. 한 3분의 2 정도 금을 내서 조금씩 벌려요. 예, 오른쪽 사진을 보면 조금 더 벌어졌죠, 그죠? 예, 이렇게 벌려서 고관절과 발목 관절까지 다 확인을 하고 우리가 수술 목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체중 부하가 가장 적절하게 되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교정을 끝내고요. 이 교정이 마음에 들도록 교정이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뇌 고정물로 티타늄으로 된 쇠 고정물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 사진처럼 수술한 후에 다리 O자 변형이 교정이 되죠. 이야, 그렇군요. 아니 이 사진을 보니까요. 굉장히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도 약간 옷자다리인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놀래서 저도 너무 집중해서 봤어요. 그리고 또 저렇게 네. 옷자다리를 갖다가 잘 고치면은 키도 좀 커지는 거 아닌가요? 예, 키도 실제적으로 한 1cm에서 2cm 정도 더 다리가 원장님. 길어집니다. 원장님 끝나고 방송 끝나고 제 다리 좀 숨겨있는 1cm를 찾을 수 있는. 네. 이야, 그렇군요. 이 수술은 사실 관절염 치료에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는데 예전에는 이 수술을 잘 시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 기술이 너무 어렵고 치료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수술을 잘 시행을 못했는데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예. 간편하게 저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이 개발이 되어서 최근에는 이 수술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뭐 관리만 잘하면은 뭐 다시 뭐 재발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안 생기겠죠? 예, 이런 근위경골 절골술의 장점은 자기 관절 수명을 10년 내지 15년 정도 더 연장을 한다는 점도 있고요. 예, 또 내 관절을 그대로 보존해서 쓰기 때문에 인공관절하고 달라서 내가 잘 관리만 하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 잘 쓸 확률이 50% 이상 된다고 확률이 하네요. 높군요. 예. 네. 참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수술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다른 수술 이름보다도 인공관절 치환술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자주 접해 들었던 그런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술은 어떤 수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주변에 아마 부모님이나 친지분들께서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연간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수술을 하는 수술이니까 굉장히 흔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공관절은 이렇게 다양한 인공관절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모양도 다양하고 부분적으로 갈아 넣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갈아 넣는 인공관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부분 치환술과 전 치환술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예. 예. 이 중에서 이제 부분 치환술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O자 다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쪽이 다 달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쪽만 다 달았는 경우에서 이렇게 안쪽만 인공관절로 치환해 주는 방법인데 이 전 치환술에 비해서 절개가 작고 치료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이 수술은 테크닉적으로 조금 이렇게 섬세한 테크닉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 치환술은 전 치환술에 비해서 수명이 조금 짧은 편이어서 네.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왼쪽이 안 좋아지시면 또 오른쪽이 또 안 좋아지시고 이렇게 막 교대로 안 좋아지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예, 같아요. 한쪽만 안 좋은 경우는 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든지 반치환술 같은 그런 치료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망가진 경우는 이렇게 무릎 전체를 전부 다 인공관절로 이렇게 바꿔놓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많이 휘었던 다리가 깨끗하게 이쁘게 되었죠, 그죠? 예. 네, 지금까지 수술적,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야만 합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어떤 영상일까?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줄 치료법. 바로 인공관절과 같은 인위적인 수술이 아닌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인데요. 과연 이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누구보다 씩씩한 걸음으로 병원에 들어오는 이혜숙 씨. 보기와는 다르게 그녀는 사실 아주 오랫동안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조리사로 한 15년간 오래 써서 일하는 그 직업이 다리가 뭐 조금씩 이러다 보니까 오래 써서 일하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뭐 견딜만 하고 그래서 뭐 통증 의학과 다니고 뭐 덤도 뜨고 주사 맞으면서 버텼죠. 이렇게 아픔을 참고. 계속되는 통증에 병원을 찾아가도 대부분 병원에선 65세가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라는 말만 되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찾은 이곳에선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단소 실자로 이쁘게 잘 됐다, 그렇죠? 네. 다리 길이도 맞고. 네. 경관 아주 좋으세요. 앞으로 네. 오래오래 쓰시려면은 줄기세포 치료와 수술을 함께 받아 더욱 정교하게 무릎 교정을 받을 수 있었고 치료 경과 역시 아주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쓰실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다리가 O자 변형이 심하고 관절 내측이 사기여서 일단은 먼저 관절 쪽에 연골을 살리는 제대로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O자 다리 변형을 또 바르게 펴주는 근위경골 절골술을 이용해서 다리도 11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연골도 재생이 되었고요. 전에는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잠을 잘 잘 수 있고 예전에 아팠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안 아프니까
완전 새 삶을 사는 것 같은. 매일 아프지만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그런데 최근엔 줄기세포 치료와 같이 혁신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그 혜택을 받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58세 여자 환자분인데 그 양쪽 무릎을 아프셔서 오셨었고 작년 8월에 오른쪽에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근위경골 조론술을 통해서 뼈를 교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과가 괜찮으셔서 10개월이 지났는데 반대쪽도 원하셔서 수술을 하시려고. 사실 줄기세포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전부 적용될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개개인이 가진 무릎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이 필요하고 또한 상당히 정교한 외과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숙련된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줄기세포 치료. 여전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릴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 줄기세포 치료법입니다. 이야, 줄기세포 치료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요즘은 뭐 줄기세포가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화장품에도 줄기세포를 쓰고 그런데 이런 요즘 각광받고 있는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마모된 연골을 재생을 시켜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총칭해서 줄기세포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두 MC분께서는 줄기세포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아십니까? 정확하게 줄기세포 전문 MC로서 알고 있지만 양보하겠습니다. 아, 우리 저한테요? 지민 씨에게 이럴 때 되게 양보를 대답을 잘해주시네요. 양보하겠습니다. 아유, 뭐 제가 뭐 이 경력이 있는데 그 정도는요. 네.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배아세포를 이루고 또 이 세포가 한 10개월 정도 분할을 하면서 이 눈도 되고 코도 되고 또 뼈 이렇게 근육도 되는 이렇게 분화하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하잖아요. 맞죠? 예, 맞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아, 정말요? 박수 쳐주세요. 이런 줄기세포는 무엇으로든지 다 분화가 가능한 세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줄기세포를 무릎의 그 손상된 연골 부위에 가져가서 연골로 재생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치료를 연골 재생술 또는 줄기세포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줄기세포 치료법도 예. 먼저 보시면은 미세천공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세천공술. 예, 미세천공술이라는 것은 이 줄기세포 치료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법인데요. 우리 몸속에서 줄기세포가 어디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몸속에 줄기세포요? 어른들은 다 자랐잖아요, 벌써. 예, 다 자라. 아기가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자란 상태에서는 사실은 줄기세포가 그닥 필요하지가 않은데 네. 나이가 계속 들어도 줄기세포가 계속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뇌? 배, 배? 배. 여러 가지가 여러 부위에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뼛속입니다. 뼛속. 뼈 속에 우리가 골수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뼈 속에 있는 골수세포가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가 가장 풍부하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손상된 연골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면은 뼈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 뼈에다가 미세한 천공을 합니다. 예, 가사 바늘 구멍처럼 숨구멍을 뚫어주듯이 천공을 하면은 이 뼈 속에서 골수세포가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면서 이 골수세포, 즉 줄기세포가 연골을 재생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본인의 몸에 심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을 것 같고, 예, 더 본인에게 잘 맞을 거 아니에요. 효과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시술은 예전부터 시행을 해오던 시술입니다. 역사도 오래되었고 가장 네. 기본적이죠.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은 간단하기도 하고 확실한 방법인데요. 예. 단점은 20, 30대에서는 이 치료법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은 이 줄기세포의 힘이 약해집니다. 약해져서 그 치료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네. 있는데요. 뭐죠, 그거는? 그것은 바로 제대열 줄기세포 시술이라는 것인데요. 제대열 줄기세포. 제대열 줄기세포가 뭔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저요. 여기 안에요, 또. 예. 저요. 오늘 메리 공부 TV 많이 전문, 해왔어요. 의학 전문 리포터답게 우리 아니, 지민 제대- 씨가 알아요. 제대열 줄기세포는 그 아이의 그 탯줄과 태반에 있는 그 혈액을 제대열 줄기세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원장님?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알고 훌륭해요. 계시네요. 그렇군요. 나는 이게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나 봐요. 군대 제대할 때 이제 뭐 이렇게 갖고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보관해 주는 건가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제대혈이라는 말 자체가 아기가 태어날 때 탯줄이라든지 태반에 있는 혈액을 제대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대혈은 줄기세포가 워낙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날 때 출산할 때 이렇게 이 기증받은 제대혈로 무릎 연골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제대열 줄기세포는 채취 과정에서 법적인 부담이 전혀 없고 공식적으로 다 이제 기증을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또한 이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이제 외상성 연골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사용이 됩니다. 예.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용한 수술 방법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손상된 연골을 제거를 하고 미세 첨공을 하게 되죠. 미세 예. 첨공을 한 후에 거기에다가 이 줄기세포, 제대열 줄기세포를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서 덮어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다만 이 치료법은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은 비용이 좀 고가고요. 예, 비용이 고가고 이 연골이 재생되는 기간이 한 12주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이런 재활 기간이 좀 길다는. 예. 아니 원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 치료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좀 생각을 들었거든요. 이래서 오늘 제목이 관절염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 제목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치료법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더 있어요? 예, 이제 자가유래 연골 세포 이식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목에서 들어서 자가유래 예, 연골.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자신의 연골을 쓰는 방법입니다. 예, 환자 본인의 연골을 채취한 후에 이 채취한 연골을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서 이 손상된 연골 부분에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식을 해줘서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자기 연골을 직접 배양해서 이식을 하니까 생착률이 굉장히 높아서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성공률이 높은데 반면에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죠? 자기 연골을 이렇게 채취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채취한 부분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예, 무릎 안에서 이제 다른 부위에서 채취를 하게 되고 예. 두 번째는 이 채취를 하고 나면은 6주간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서 연골 세포를 늘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네. 6주간 배양을 한 후에 이게 이식을 하게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채취할 때 수술 한 번, 이식할 때 또 수술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2번의 수술을 해야 되니까 예, 수술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시게 되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2번 수술한다는 건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렇게 한 번 수술도 아니고 2번 수술 굉장히 어렵고 참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술이 힘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줄기세포 치료법들도 새로 나왔습니다. 오,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한다? 예, 작년부터 개발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 유전자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전자는 들어봤고 치료도 들어봤는데 유전자 치료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작년에 개발이 되어서 작년부터 시판 허가가 나서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국산 신약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몸의 무릎 관절 안에서 도대체 관절염을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관절을 많이 닳게 하는 요인들이 있고 반면에 관절을 닳지 않게 자꾸 이렇게 막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TGF-베타라는 성장인자가 있는데 이 성장인자가 하는 역할이 염증 반응을 다운시키고 항염증 반응을 예,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연골 파괴를 막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TGF-베타라는 성장인자를 연골 세포에다 붙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TGF 베타라는 이 좋은 성장 인자를 연골 세포에 붙여서 그래서 이 연골 세포를 배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배양을 해서 이걸 상품화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무릎 관절에 주사로 놓습니다. 이렇게 주사로 한 번에 놓으면은 네. 약 1,500만 개의 연골 세포가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나죠. 네, 아니 주사로 가능하다고요, 이게? 오. 확실히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주사 한 번으로 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도 좋고 치료 효과는 약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입증된 효과는 3년 정도의 효과를 보신다고 보면 되고 이런 치료 방법은 약간 고가이긴 하지만 예. 80세 이상의 고령이시거나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무릎 수술을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겠죠. 아, 정말 그렇죠. 그렇네요. 예. 수술하면 일단 뭐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주사로 해결을 한다면 참 좋은 대안이 아닐 수가 없는데 주사로서 또 그 여러 가지 요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더 계속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개인적으로 또 생기고 그러는데. 또 다른 치료법은 성체줄기세포 치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체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 지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안지민 리포터가 말씀하셨듯이 지방에도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부에 있는 지방을 채취해서 여기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부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것을 주사로 놔주는 방법인데요. 그럼 저는 지금 평소에 굉장히 많은 이 치료제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임상 테스트 중이고요. 일본 쪽에서는 시험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절염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여성 관객분들 중에서 혹시나 나 이 점이 너무 궁금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나 이 점이 궁금하다. 네, 가운데 센터에 앉아 계신 네, 줄기세포 치료로 퇴행성 관절염을 100%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맞는 줄기세포 치료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 치료가 가능한 건지와 그리고 또 본인에게 맞는 줄기세포 치료 방법 어떻게 선별을 하면 될지 여쭤보셨습니다. 예, 우선 아셔야 될 것이 이 줄기세포 치료가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예,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나서 이 줄기세포 시술을 하면은 좋아지겠다 싶으신 분들만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의하고 상의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실제로 무릎 관절 안에 병변이 너무 넓거나 나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있고 인대라든지 뭐 다른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줄기세포 시술을 받아도 효과를 보실 수가 없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사실 줄기세포 시술 외에 인공관절 수술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이 무릎 치료는 쉽게 얘기하면 치과 치료하고 굉장히 흡사한데요. 우리가 치아가 이렇게 썩으면은 치아 치료를 하잖아요. 예, 초기에 썩었는 경우는 가능하면은 본인 치아를 살리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썩은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신경 치료도 하고 아말감을 덮어 씌우고 뭐 이렇게 덮어 씌워서 자기 치아를 보존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지만은 너무 심하신 경우는 이런 치료가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치아를 뽑아내버리고 차라리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환자한테 더 옳은 치료이듯이 무릎 치료에서도 이 대상을 잘 선택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 치료나 무릎 치료나 매 한 가지. 예, 이해가 빨리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또 다른 분의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줄기세포 치료가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예,
많은 환자분들이 줄기세포 시술이라고 하면은 그게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안전한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과대 광고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기에도 네. 줄기세포 저기에도 줄기세포 이러니까 환자분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불신이 생기고 그러는데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고 이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가 있을 만하다 싶으시면은 받으시면은 치료 효과는 확실하게 기대하실 만해요.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무릎만 생각한다면은 안 쓰죠.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럼 평생 쓰겠죠. 그런데 이 무릎을 안 쓰게 되면은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몸에 살이 찌고 다른 병들이 오고 이게 온몸의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적절한 그런 운동과 적절한 그 밸런스의 조화가 맞아야 된다는 건데. 예, 너무 과도한 운동도 문제지만은 운동을 안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능들이 다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 무릎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그렇죠. 무릎 수술이지 무릎 수술이 뭐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몸 전체를 봐서 가장 적당한 때 무릎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65세에서 70세가 넘으셔도 적당히 괜찮으신데 네. 75세가 넘으시면은 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차피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75세는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좀 이렇게 잘하면서 관리를 잘하면은 이런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일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를 보면 얘기하시니까 네. 저 지금부터 운동 좀 하시라고. 네,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민 씨.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쭉 들으면서요, 생각보다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치료법들이 되게 다양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왠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좀 안심된다, 든든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아주 좋아진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한번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여자 59세 환자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른쪽, 왼쪽, 양쪽 다 무릎이 많이 아파서 오셨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쪽 부분이 왼쪽 부분인데요. 이쪽 왼쪽 관절은 몇 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옷자다리를 교정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나빠지셔서 오셨고 그래서 양쪽 다리 다 비슷하게 많이 아프십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이렇게 이제 오시니까 MRI를 찍어봤죠 저희가. MRI를 검사를 해보니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거의 안쪽에 관절이 다 닳아서 없고 밑에 받치고 있는 뼈까지 다 죽었습니다. 요 새까맣게 보이는 부분 있죠, 그죠? 골괴사가 진행을 해서 관절염이 저렇게 되면 이제 사기가 훨씬 더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이 근위경골 절골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자 다리를 이렇게 똑바르게 펴주고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왼쪽입니다. 왼쪽은 오른쪽보다 훨씬 더 심한데 근위경골 절골술은 벌써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줄기세포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런 시기가 벌써 지났어요. 지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인공관절 수술밖에 없거든요.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환자분 나이가 59세세요. 아까 몇 세라고 말씀드렸죠? 65세. 예, 65세에서 70세가 가장 좋은 나이인데 그러면 적어도 65세까지 6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양쪽 무릎이 똑같이 아픈데 오른쪽 무릎은 요번에 내가 수술을 해드리고 왼쪽 무릎은 참고 있다가 6년 뒤에 수술을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김학도 씨가 말씀하셨듯이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고 줄기세포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다리가 길어져요. 다리가 똑발라지면서 다리 길이도 길어지거든요. 예. 다리 길이도 길어지는데 안 그래도 지금 왼쪽이 많이 휘어가지고 짧은데 지금 오른쪽은 똑바르게 해놓으면 오른쪽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양쪽 다리 길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다리 길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수술한 무릎에도 안 좋지만 골반이 틀어지면서 허리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릎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모든 점을 다 감안을 했을 때 나이가 좀 젊으시지만은 왼쪽 무릎도 이번에 같이 수술을 해서 인공관절을 해서 똑같이 양쪽 무릎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환자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하고 단단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젊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거니까 대신에 아껴가지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오래 쓰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왼쪽 무릎부터 수술을 했어요. 이 다리가 이게 휘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예. 이렇게 많이 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왼쪽 무릎을 먼저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이렇게 똑바르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을 잘 했고요. 이렇게 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왼쪽 다리가 좀 디딜만하고 괜찮아지셔서 오른쪽 무릎에 이렇게 근위경골 절골술을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O자 다리를 똑바르게 펴주고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수술 후에 사진입니다. 석 달 정도 됐는데요. 보시면은 오른쪽 다리도 관절 간격이 넓어져서 예. 연골이 살아나오고 있는 것이 보이고 다리가 똑발라졌죠. 전체 다리 모양도 아까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예. 이 사례에서 눈여겨 보실 점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무조건 줄기세포가 최신 치료법이 다 정답은 아니라는 것과 인공관절 수술을 그러면 최대한 무조건 미루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양쪽 무릎과 이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밸런스죠, 밸런스. 예. 한쪽만 뭐 한 가지만 보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주변을 다 살펴보고 하는 그런 치료. 김태훈 원장님이 명의가 된 이유가 다 그런 이유에서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다른 환자분의 사례를 또 준비를 하셨죠? 예, 네. 다른 분 사진을 갖다 하나 더 보시죠. 이분은 왼쪽 무릎이 아프십니다. 1년간 아프셨어요. 예,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겠지만 예. 사진상으로 그닥 많이 심해 보이시지가 않습니다. 예. 이 엑스레이 사진상으로는 관절염 초기입니다. 1기나 초기군요. 뭐 보는 의사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 2기 정도 사진으로 보이는데 아프신 지는 1년이 됐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비수술적인 치료를 다 하셨어요.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심지어는 뭐 한의원에 가서 뜸도 뜨시고 침도 많이 맞으시고 예, 그랬는데 계속 아프신 거죠. 그래서 병원을 찾고 찾다가 저한테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저한테 잔소리를 좀 들으셨어요. 왜냐면은 1년이나 아팠는데 이때까지 정밀 검사를 안 해보고 병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 치료 저 치료 다 했다는 거죠. 예,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시면 안 되고 한두 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 이게 치료 효과가 없고 아프시다고 생각하면 바로 정밀 검사를 해보세요. 예, MRI를 찍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MRI를 찍어 봤거든요. 예, MRI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병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관절 안쪽에 골 괴사가 진행이 했고요. 연골도 손상이 됐고 그러니 부분이 아프지. 지금. 얼마나 네. 아프겠어요. 연골판 파열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주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게 관절 전체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저렇게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다르니까 네. 사진상으로는 엑스레이 사진상으로는 안 보였는데 이렇게 병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 줄기세포 치료를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리 전체 사진을 보니까 O자 변형은 다행히 그닥 많이 심하시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뼈는 교정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연골이 손상이 된 부위들이 보이시죠, 그죠? 생각보다 여러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골 손상된 부위가 있고 요 네 번째 사진을 보면 연골판도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를 먼저 연골판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손상된 연골을 이렇게 깨끗하게 긁어내서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손상된 연골, 깨끗한 연골만 남기고 이렇게 미세천공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미세천공술을 시행을 하고 요 관절 내시경으로 이렇게 줄기세포를 넣는 사진입니다. 네, 제대로 줄기세포가 이렇게 튼튼하게 꽉 들어가죠, 그죠? 예. 붉은기가 보이네요. 예, 이게 이제 자기 골수세포가 이렇게 뼈 속에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섞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손상된 부위는 전부 다 찾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이유가 없는데 사진상에서도 괜찮고 뭐 안심해 보이는데 계속 아프시다고 하면은 정밀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되고요.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서 본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해요. 충전 행복 플러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훈 대표 원장 모시고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프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망가지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태훈 원장님께 한번 팁을 좀 달라고 주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절에 좋은 관절염 건강 관리에 좋은 여러 가지 건강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팁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무릎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이제 무릎 연골은 혈관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은 이 자연 재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치료법들이 오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서 병이 생기기 전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튼튼한 무릎 관절을 만드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 이것은 바로 영양과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인데요. 예. 이 중에서 생활 습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 좌식 문화, 양반다리 하기, 쪼그려 앉기, 그다음에 무릎을 꿇는 자세 이런 것들이 무릎에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평소에 식당을 가셔도 이렇게 의자에 앉는 식당을 가시는 것 식사를 하실 때도 그게 좋고 침대 생활을 하시는 게 가능하면 좋고 집에서도 거실에서 TV를 보실 때도 가능하면 소파에서 앉아서 그래 보시는 게 무릎을 좀 오래 쓰시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반다리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 TV 보는 거 안 좋군요. 예, 좀 예의 있게 이렇게 네. 무릎 꿇고 이렇게 옆에 여성분들 옆으로 앉는 그 자세 그런 자세들은 무릎 관절 안에 압력을 굉장히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 자체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비만입니다. 비만. 제가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왜요? 예, 비만은 아니지 비만은 않습니까? 관절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체중 유지를 하시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5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하면은 관절 통증이 반이나 준다고 해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살을 빼야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살은 빼고 근육은 키우고 그럼 관절에 좋아진다. 네, 저도 몸매 관리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세 번째요. 두 번째네요. 두 번째 영양분이 있는데요. 무릎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분은 콘드로이친이라든지 글루코사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리고 비타민 B, C, D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이라든지 글루코사민 이렇게 약 판매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약으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음식으로 복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흡수율이 맞아요. 높고 훨씬 더 좋습니다. 음식으로 예. 다스려야죠. 예. 예, 사실은 기본 이런 좋은 성분들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육황색 채소, 그래서 이 평소에 식생활 습관을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시는 브로콜리,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당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네. 무릎 관절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겠죠. 토끼 이런 말 이런 친구들이 그런 거 먹어가지고 관절이 좋잖아요. 그죠? 네. 토끼나 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좀 습관을 길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음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이렇게 체중을 부하를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진을 보시면은 보여드리면 무릎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 근육들이 연골을 이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 연골이 하는 역할을 근육들이 대신을 하게 되거든요.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허벅지 근육인데요. 사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대퇴사두근이라고 합니다. 네. 오른쪽 왼쪽 굵기가 다르죠, 그죠? 원장님 예. 사진이에요? 저도 저렇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육 아주 예쁜데요. 네.
저런 근육이 관절에 도움이 된다. 퇴행성 관절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고요. 두 번째, 녹황색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릎 주변 근육을 키워주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훈 대표 원장 모시고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모저모로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무릎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마주해야 되는 무릎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한날 한시에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막상 관절염이 생기시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참다 뭐 침을 맞든지 뜸을 뜨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치료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와서 병원에 찾으셔서 수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무릎이 아프시면은 병원을 일찍 찾으십시오. 병원을 먼저 찾으셔서 전문의하고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치료를 받으세요. 예전에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과 줄기세포 치료를 포함한 수술적 치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다양하고도 정확하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고 병원을 일찍 찾으셔서 전문의를 믿으시고 늦지 않게 좋은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김태훈 원장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관절로 고생하시고 또 그 수가 나날이 이제 또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방송 출연을 하셔가지고 좀 더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방송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직 젊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우리에겐 또 기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태훈 원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지민 리포터도 오늘 참 여러 가지 많이 배운 눈빛이에요, 눈빛이. 네. 저 오늘 네. 깨달은 바가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는요, 잘 예. 관리해서 퇴행성 관절염 이 고민에서 좀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안지민 리포터를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지켜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메디컬 TV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있습니다. imedictv.com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받아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는 저희 충전 행복 플러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